안녕하세요. 저는 60대 후반의 여성입니다.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비극적이긴 하지만 제가 일생에서 겪은 가장 신기한 일이기 때문에 꼭 끝까지 함께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참고로 다루기 민감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이름은 가명으로 작성했다는 부분 감안하시고 들어주세요. 하지만 제 이름만은 가명을 쓰지 않을 텐데요. 그 이유는 이 빌어먹을 이름 때문에 시작된 이야기나 다름없기 때문입니다. 김막순. 그게 제 이름이거든요. 촌스럽기 짝이 없는 이름이죠. 지금도 이름이 유행이 있는 것처럼 제가 태어난 때에도 영자, 옥자 같은 이름이 유행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딸을 그만 낳겠다고 제 이름을 아버지가 그렇게 대충 지어버렸죠. 웃긴 건 그 뒤에 낳은 막내가 또 딸이자 막내 이름은 말년이라고 지었고요. 그렇게까지 한 이유는 가업을 물려주기 위해서였는데 그것도 그리 대단한 일도 아니었습니다. 시장에 소, 돼지 고기를 잘라서 판매하는 일이었죠. 고기가 필요하다고 하면 잘라서 신문지에 둘둘 싸서 주는 그 정도의 전문성이었던 겁니다. 다행인 건 장사가 잘 되었기에 돈 걱정 없이 공부를 할 수 있었고 저 역시도 마찬가지였어요. 문제는 아버지의 욕심이었습니다. 딸들을 그렇게 키웠으니 이름 있는 집안에 시집을 보내려고 하셨기 때문이죠. 저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막순이, 넌 네 아버지가 알아둔 혼처가 있으니 앞으로 몸가짐 똑바로 하고 다녀. 알았어? 저 공부를 좀 더 하고 싶어요, 아버지. 계집애가 그 정도로 공부시켰으면 됐지 무슨 공부를 더 하겠다는 거야? 괜히 나이 먹어서 여기저기 돌아다니면 소문만 돌아. 그러니까 잔말 말고 시집가서 애 낳고 평범하게 살아. 그래도 싫어요. 언니들도 시집가서 다들 힘들다고. 시끄러! 등 따시고 배부르니 헛소리들 하는 거지. 내가 어련히 좋은 곳으로 알아놨을까? 지금은 폭삭 망했다고는 하지만 예전엔 아주 잘 살았던 양반 가문이라더라. 요즘 시대 무슨 가문이 있고 양반이 있어요. 왜 없어? 근본은 안 바뀌는 거야. 직업에도 귀천이 없고 만인이 평등하다. 그건 가난한 것들의 희망사항이지. 모르긴 몰라도 평생을 이 꼬리표를 달고 살아야 할걸. 나도 이 정도로 돈 벌고 잘 사는데도 아직까지도 무시받아. 그게 제일 무서운 거야. 사실상 그 시대에 돈 잘 벌면 장땡이라는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지만 아버지만은 과거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분이었습니다. 일종의 자격지심이었죠. 아무도 뭐라고 하지 않아도 사람들이 자기를 무시한다는 생각을 늘 가지고 계셨어요. 아무래도 대를 거슬러 올라가면 소, 돼지 잡는 백정이었다는 게 원인인 것 같았죠. 때문에 그토록 가문과 근본에 집착을 하셨던 것 같았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제가 시집을 가게 된 곳이 안동 김씨 집안이었고요. 헌데 시댁은 진짜 찢어지게 가난한 집이었습니다. 외아들이었던 남편도 중학교만 겨우 졸업할 정도로 사정이 좋지 않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문에 대한 자부심은 넘쳤어요. 정확히 말하면 그것 말고는 남은 게 없어서 억지를 부린 것도 있는 것 같았죠. 한 번은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갑작스러운 소나기가 내려 한참 뛰고 있는데 뒤에서 남편이 아주 느릿느릿 걸어오고 있었죠. 그래서 저는 손목을 잡았습니다. 당신 뭐해요? 비 맞으면 감기 걸려요. 얼른 뛰어요. 남편은 혀를 차면서 제 손목을 뿌리치더군요. 하는 행동이 어떻게 그렇게 경박스러워? 그러니까 당신 가문은 안 된다는 거야. 지금 가문 이야기가 왜 나와요? 우리 집이 이렇게 망하지만 않았어도 당신은 나랑 이렇게 마주보지도 못했어. 천출이니 이깟 비 내린다고 치맛자락 들고 뛰어다니는 거지. 쪽팔려서 원. 막순이란 그 이름이랑 어쩌면 그렇게 잘 어울리는지. 에휴. 전 기가 차서 웃었죠. 양반은 감기 안 걸려요? 비가 오면 비를 피하는 게 맞는 거지. 그리고 요즘 시대에 무슨 양반이 있고 천민이 있다고 그런 식으로 무시를 해요? 시끄러! 어디 감히 남편 말에 따박따박 말대꾸를 해? 쫓겨나고 싶어? 그 인간은 매번 이혼이라는 걸로 저를 협박했습니다.
지금이라면 당장이라도 얼굴에 이혼 서류를 던졌겠지만 그 당시엔 그게 사실상 어려웠어요. 무엇보다 저와 나이 차이가 나던 큰언니가 이혼을 했다는 이유로 다른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받는 걸 봤기 때문에 더욱 두려웠죠. 그리고 그게 제 약점이라는 걸 알고 난 뒤에 남편의 횡포는 더욱 심해졌습니다. 특히나 시아버지와 쌍을 이뤄서 일부러 어려운 말을 쓰며 무시를 했죠. 아가, 네 집에선 그냥 둘러앉아 밥을 먹었겠지만 우리 집은 그런 거 없다. 무엇보다 반상과 귀천이 있으니 불만은 가지지 마라. 알았니? 저는 고개를 숙였는데 그걸 보더니 남편이 이죽거렸죠. 근본도 없는 집안 출신이 그런 어려운 말을 어떻게 알겠어요? 반상은 양반과 상놈, 귀천은 귀한 사람과 천한 사람을 나타내는 말이라고 설명을 해주셔야죠. 그래, 중년이 네 말이 맞구나. 요즘엔 한자도 못 읽는 사람이 많은데 내가 부주의 했어. 어쩌겠어요. 핏줄이 한미에서 제대로 못 배운 걸 탓할 수는 없죠. 속은 부글부글 끓는데 결국 저는 한마디 말도 못했습니다. 하지만 부엌 구석에 앉아있던 시어머니만은 저를 대신해서 웃고 있는 두 사람에게 욕지기를 해주셨죠. 입으로 똥들 싸고 있네. 지금이 조선시대도 아니고 아주 입만 벌렸다고 하면 지랄이 풍년이야. 홀태로 쥐업해서 지랄을 수학을 하든지 해야지. 아가, 넌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라. 저것들은 딱 그냥 미친놈들이다. 이렇게 생각해. 네, 어머님. 그래도 저게 그나마 좋아진 거야. 예전에 내가 막 시집 왔을 때는 더 심했어. 반상, 귀천? 아무리 그래도 며느리 집에서 얻어온 고기 먹으면서 저러고 싶을까 몰라. 그냥 고맙다 하고 먹으면 될 것을 굳이 저렇게 나 잘났다는 소리를 해. 내가 저 꼴은 언제까지 봐야 하는지. 당시의 시아버님은 아무런 일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건 남편도 마찬가지였어요. 팔리지도 않는 돌산 하나를 가지고 있는 게 전부였을 정도로 가난했지만 자존심 때문에 아무 일이나 하지 않겠다고 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시집 오기 전에는 시어머니 혼자서 일을 하며 가족들을 먹여 살렸고 그나마 제가 시집 오며 집참금으로 들고 온 돈 때문에 약간의 여유가 생긴 거였죠. 물론 시어머니 역시 대놓고 앞에서 말은 못하셨습니다. 그래도 덕분에 숨은 좀 쉬었죠. 아가, 나는 말이다. 다시 태어나면 저 영감이랑 다시 결혼할 거야. 아버님이 그렇게 좋으세요? 아니, 언젠간 이혼해도 욕 안 먹고 떳떳하게 살 수 있는 시대가 오지 않겠니? 딱 그때 저 인간이랑 다시 결혼해서 확 이혼해버리려고 그런다. 내가 죽기 전에 저 망할 인간이 눈물 콧물 질질 짜면서 비는 건 못 볼 것 같아서 다시 태어나서 그래 보려고. 그 말은 유쾌한 농담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다음 생을 기약할 정도로 가망이 없다는 말이나 다름없었습니다. 헌데 그 일이 저로 인해서 계획이 바뀌게 됐죠. 사건이 시작된 것은 제가 아이를 임신하면서부터였어요. 그때 시어머니가 저를 대신해서 태몽을 꾸셨는데 커다란 황금뱀이 빛을 뿜으면서 집안을 이리저리 돌아다니는 꿈이었다고 하셨죠. 그리고 마을에서 용한 무당은 아들을 낳을 거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하지만 아들이고 딸이고 문제는 따로 있었습니다. 아이가 태어나기도 전부터 남편은 시아버님과 태어날 아이의 이름을 정하고 있었는데 하필이면 그 이름이라는 게 너무나 끔찍했다는 거였죠. 아버지, 귀할 귀의 햇살 년은 어떠세요? 모두에게 두루 비치는 귀한 햇살 같은 존재가 되라는 뜻으로요. 어머니가 꾼 태몽도 빛이 났다고 하니까요. 난 어질 년에 해년을 쓰고 싶은데 어떠냐? 현년이요? 나쁘진 않은 것 같은데 발음하기가 어려워서 그게 좀 걱정이네요. 그럼 중년이나 광년이는 어떠냐? 무리 중이나 빛날 광 혹은 발을 정도 괜찮지 않니? 나중에 관직을 맡을 수 있는 그런 이름일 것 같네요. 그래, 역시 내 아들은 내 뜻을 잘 알아듣는구나. 나중에 알고 보니 그게 바로 학렬이라는 거였습니다. 이 파에 따라 다 다르지만 일단 남편은 현, 그리고 그 밑에 손자는 연을 따라간다고 하더군요. 당연히 저는 뒤로 넘어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앞에 뭘 가져다 붙여도 이상한 이름이라는 것도 그렇지만 전 이름이 가져오는 힘을 알고 있었어요.
제가 아무리 발악하고 노력을 해도 결국 김막순이라는 이름은 저를 늘 주눅들게 만들었죠. 막순이라는 두 글자 이름만 봐도 알 수 있는 것은 많았습니다. 아무렇게나 지어놓은 이름을 보면 집안의 수준이 보였고 뜻을 보면 딸에게 정이 없다는 것도 알 수 있었죠. 물론 학렬은 그런 식이 아니라는 것도 알고 정이 없는 것도 아니라는 걸 모르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평생을 불리게 될 이름에 연자가 들어간 건 제가 용납이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저는 그 문제로 남편과 다투게 됐죠. 절대 그것만은 안 된다고 해요. 당신이라도 좀 말려보라고요. 딸이면 그렇게 안 지어. 아들이면 그렇게 지을 거지만 아직 확실한 것도 아니잖아. 미쳤어요? 딸 이름이라고 해도 환장할 노릇인데 아들이라면 그렇게 지을 거라니. 제가 언성을 높이자 남편은 인상을 쓰면서 거친 목소리를 냈습니다. 미쳐? 미친 건 당신이지. 지금 여기가 어디라고 감히 언성을 높여? 여기가 당신 부모가 일하는 시장 바닥인 줄 알아? 아무리 천박하다고 해도 때와 장소는 가려야지. 억지를 피한다고 달라지는 거 없어. 아들이면 학렬은 무조건 따라야 하는 거야. 알았어? 진짜 이혼을 할까 이런 생각이 하루에도 수십 번 들었어요. 실제로 부모님에게 찾아가 울면서 도와달라고까지 했죠. 하지만 한 집안에 하나도 아니고 둘이나 이혼을 하는 걸 볼 바에는 목을 달아 죽겠다며 완강하게 나와서 저는 결국 포기를 했네요. 그래도 다행히 첫 아이는 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제가 신중하게 한자 이름을 골라서 출생신고를 할 수 있었고요. 이름은 빼어날 수의 어질현, 수연이라고 지었죠. 남편은 어디서 남자 이름도 여자 이름도 아닌 걸 지었다면서 한마디 하긴 했지만 전 오히려 좋았습니다. 제 이름처럼 성별이 보이는 이름이 싫었기에 일부러 제 사심을 가득 담은 거였으니까요. 그런데 수연이를 낳고 5년 뒤에 아들을 임신하게 되면서 잊고 지냈던 빌어먹을 학렬이 또 문제가 된 겁니다. 애 이름은 강년이로 하기로 했어. 강할 강을 써서 우리 집안을 이끌어 나갈 수 있는 강한 인물이 되라는 뜻으로 아버지가 직접 지은 거야. 강년이요? 그럼 차라리 강연은 안 돼요? 다른 집은 어느 정도 허용을 한다고 들었어요. 저도 다 알아보고 하는 말이에요. 족보에만 학렬을 써서 이름을 올리고 출생신고는 다른 이름으로 하기도 한다고. 그거야 그런 집안인 거고 우린 차원이 다르지. 어디서 이상한 것만 알아와서 그런 쓸데없는 소리 하지도 마. 수연이 하나는 당신 멋대로 하게 했으니 됐잖아. 대신 강연이는 절대로 안 돼. 우리 집안의 대를 이을 아이고 집안 기둥이야. 알았어? 여보 제발요. 아 이제 알겠네. 당신 이름 때문이구나. 막순이. 그 이름이 쪽팔리니 자식들 이름도 이상하게 보이는 거지? 왜 그렇게 이름에 집착을 하나 했더니 그렇게 막 지은 이름이랑 차원이 다르다는 것도 모르겠어? 무식하고 근본 없는 천민집안 출신 같으니라고. 저도 남편 말을 듣고 정말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저 혼자 욕심을 내고 있고 이름에 너무 집착해서 생긴 일은 아닌지 생각했죠. 하지만 아무리 생각을 해도 답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혼당할 각오로 아이를 낳자마자 바로 출생신고를 해버렸죠. 뭐든 느릿느릿하고 행동이 굼뜬 남편보다 빨리 가는 건 일도 아니었고요. 그렇게 강년이를 강현으로 올려버렸죠. 당연히 그걸 알게 되고 집안은 뒤집어졌습니다. 특히나 시아버님은 나무 막대를 들어 위협하면서 저를 쫓아내겠다고 하셨고요. 우리 집안이 이 꼴이 났다고! 이제 며느리까지 날 무시하는 거야! 그게 아니면 감히 내가 지은 이름을 버리고 다른 이름으로 내 손주 출생신고를 먼저 해! 이건 내 얼굴에 침을 뱉은 거야! 꼴도 보기 싫으니 저거 내 눈앞에서 치워! 당장 내보내 당장! 남편은 하얗게 질려서 그런 시아버님을 잡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제가 다시 가서 고쳐볼게요. 네? 다 필요 없어! 그깟 돈으로 우리 가문 식구가 된 것부터가 잘못됐어! 시대가 아무리 바뀌었어도 저 썩어빠진 근본 없는 가문에서 데리고 오는 게 아니었다! 소 돼지 잡는 백정 출신 자식이면 평민도 아니고 천민이야!
예전 같았으면 길 가다 돌을 맞아도 엎드려서 감사합니다 절을 해야 할 그런 출신이라고. 근데 이 집안까지 밀고 들어와서 감히 나를 모욕해? 아버지 진정하세요. 놔라! 계집을 잘못 들이면 집안이 망하는 법. 썩은 게 있으면 도려내야지. 그런데 바로 그때 저를 감싸듯 제 앞을 막아선 것은 시어머니였죠. 여보 그만하시구려. 이제 와서 뭘 어쩌겠다는 거예요? 애들 이혼시키면 그 새털 같은 자존심이 지켜질 것 같습니까? 시아버진 그 말에도 발끈하셨습니다. 그 입 다물어! 지금 애들 있는 데서 뭐 하는 거야? 시아버님의 말을 중간에 끊고 시어머니는 소리를 질렀죠. 그깟 가면 이제 나도 50년을 들으니 짜증이 치솟아서 더는 못 들어주겠네. 당신 지금 나한테 반말한 거야? 그래 반말했다. 이 나이 먹어서 내가 뭐가 무섭다고 당신을 모시고 살아? 그리고 쫓아내고 싶으면 당신이나 나가. 난 내 며느리 못 쫓아내니까. 지금 말 다 했어? 이 집 유감스럽지만 내 이름으로 된 내 집이야. 당신 아버지가 진즉에 논밭 다 날려먹고 내가 내 손으로 벌어서 산 내 집인데 누구더러 나가래? 지금 그 허울뿐인 과거 때문에 애들을 이혼시키겠다고? 진짜 노망이라도 났어? 시아버님은 파르르 떨면서 말을 더듬었습니다. 허울? 우리 집안은 대대로 경상북도 안동의 명문세가 안동 김씨 집안이지. 본관 순위가 15번째고 구안동 김씨랑 신안동 김씨로 나뉘어 있는데 구안동파는 신라 마지막 왕인 경순왕 김부로부터 시작된 신라 왕족의 후손이기도 하고. 됐니? 신안동파는 또 거기랑은 다른데 어쩌고 저쩌고. 더 말해줘? 뭐 이참에 족보라도 달다 외워볼까? 당신 진짜 미쳤어? 뭐 잘못 먹었냐고? 미치지 안 미치겠니? 차라리 조선시대였으면 나도 마님 소린 들었겠지. 근데 이건 뭐 내가 하는 일이 하인이랑 다를 게 없는데 이 빌어먹을 가문이 뭐가 좋겠냐고. 자식 낳으면 좀 편해질까 했더니 남편이고 자식이고 일도 안 하고 팽팽 놀면서. 그놈의 양반 타령 좀 그만할 수 없어? 나도 힘들어. 이제 늙어서 힘도 없고. 내가 일 못하면 당장 어쩔 건데? 고고하신 성격에 굶어 죽게 생긴 판국에 누굴 쫓아내? 왜? 뭐 그때 내 살 좀이라도 뜯어먹고 살래? 집에 망조가 들었어. 그래, 다 당신 때문에 우리 집안이 망한 거야. 이래서. 개똥 같은 소리 하네. 당신 아버지가 노름판에 들락거리다가 망했지 누구한테 그걸 뒤집어 씌워? 다른 사람들처럼 이를 악물고 이 일 저 일 안 가리고 일은 못하겠다면서 여자들 피 빨아먹고 사는 건 안 쪽팔려? 가문도 근본도 밥벌이는 하면서 타령을 해야지. 이 망할 옆에 내가 진짜 이혼이라도 당하고 싶어서 이래. 하라고. 당신 그 잘난 아들 데리고 이 집에서 나가. 나도 다 필요 없어. 실제로 시어머니는 그 일로 이혼을 하셨습니다. 거기에 더해 시아버님을 진짜로 쫓아내버렸죠. 전생에나 할 수 있을 줄 알았던 걸 저 때문에 하셨던 겁니다. 뭐 말로는 괜찮다, 뭐 다 늙어서 상관없다고 하셨지만 저는 가슴에 돌덩이를 올린 기분이었어요. 그래도 하나 다행인 것은 남편은 바로 꼬리를 말고 집으로 들어왔다는 거였고 시어머니의 압박에 일도 시작하게 됐죠. 하지만 그것도 잠시. 이혼 후 시아버지가 얼마 안 가서 돌아가시고 시어머니도 충격에 쓰러지셨습니다. 어머니는 끝까지 제 잘못이 아니라고 하셨지만 전 모든 게 제 탓인 것 같아 울기만 했어요. 그러니 시어머니는 병원에서도 저를 달래주셨죠. 왜 자꾸 울어? 난 괜찮아. 그리고 그 양반 하는 꼴도 괘씸하지. 사실 죽는 건 내가 먼저 하려고 했어. 평생 날 위해서 뭐 하나 일을 한 게 없으니 장례라도 치르게 할 참이었는데 지금 꼴을 봐라. 결국 수습 내가 다 하고 나니 이렇게 나까지 데려가려고 하는 거지. 어머니 그런 말씀 마세요. 기운 차리셔야죠. 미안하다. 내가 자식도 잘못 가르쳤어. 그래서 아마도 너도 마음고생 좀 할 거야. 근데 수연애미야. 우리 아들
좀 부탁하마. 우리 중년이 버리지 말고 이 사람처럼 살게 해줄 수 있겠니? 내가 아무래도 이게 마지막인 것 같아 그래. 마지막이라뇨? 제발 저 두고 가지 마세요. 네? 제가 진짜로 잘할게요. 시어머니는 제 눈물을 한 손으로 닦더니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고맙다. 너 덕분에 내가 그래도 소원은 이루고 간다. 이혼 시원하게 해서 이제 바랄 것도 없어. 저 세상 가서는 훌훌 자유롭게 살 거야. 다시 태어날 이유도 생각도 없고. 꼭 하나가 되어야 한다면 새나 나비 되어 훨훨 날아보기나 하고 싶어. 내 마지막 부탁 들어줄 거지? 아가, 미안하다. 저는 시어머니의 손을 잡았죠. 그럴게요. 안 버리고 잘 살게요. 예쁘게 잘 살아볼게요. 마치 제 대답을 듣고 가려고 했던 것처럼 정확히 2시간 후에 숨을 거뒀습니다. 차례로 남편과 제 아이 둘을 보고 그렇게 가신 거죠. 더구나 시어머니는 그 전부터 본인의 재산을 다 정리해서 제 앞으로 돌려놓으셨더군요. 저도 장례 치르고 한참 후에나 그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아무래도 제가 두 분을 이혼시켰다고 불만이 많았던 남편은 더욱 난리를 쳤고요. 당신 들어오기 전엔 평온했는데 그런 집안 들쑤셔서 돌아가시게 한 것도 모자라서 이젠 우리 어머니 재산까지 쥐고 있어? 당장 내놔. 너 같은 년이랑 더는 못 살겠으리. 저는 남편의 말에 차갑게 대꾸했죠. 내가? 내가 왜 그래야 하는데? 내가? 너 지금 반말했어? 감히 족보 없이 미천한 천민이 내가 도련님한테 반말하니 기분이 나쁘니? 야! 이제 시대는 더 변했고 바뀌었어. 앞으로는 더 많이 바뀔 거고. 그러니 이혼 이야기로 더는 나 협박 못한다는 뜻이지. 그니까 당신은 일하면서 애들 아빠 노릇 똑바로 해. 나도 맘 같아선 이혼하고 싶지만 어머니 봐서 참는 거야. 알았니? 야, 김막순이 돌았어? 진짜 이혼당하고 싶어? 막순! 그래, 그게 내 이름이야. 딸은 앞으로 없다는 뜻으로 한자는 아는 걸로 대충 지은 게 그 망할 이름이고, 근데 이 한자만 따지고 들면 없을 막의 순할순이거든. 순하지 않다는 뜻도 되는 거지. 그니까 나 자극하지 마. 어린 아이들 둘에 무능한데 콧대만 높은 남편과 사는 것은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아무리 순하고 착하게 살려고 해도 불가능에 가까웠죠. 툭하면 기분 나쁘다고 일을 그만두는 통에 제 손에는 물이 마를 날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것보다 제가 더 스트레스를 받았던 건 따로 있었죠. 바로 강연이에게도 그 망할 족보를 교육시키는 것은 물론이고 모든 걸 통제하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제가 그렇게나 싫어하던 그 강연이라는 이름으로 아이를 불렀고요. 강연이 너 친구를 가려 사귀어야 한다. 근묵자흑이라고 했어. 넌 대대로 뼈대 있는 우리 집의 기둥이야. 그럼 만나는 친구 역시도 근본 있는 집 자제인 게 맞겠지? 어린 강연이는 아무것도 모르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착하구나. 그럼 준영이라는 애랑은 어울리지 마라. 네? 저랑 제일 친한 친구인데요. 준영이는 공부도 잘하고 착해요. 공부를 잘해? 착해? 그냥 상놈의 집안일 뿐이야. 너랑은 비교도 할 수 없을 정도로 미천한 가문 출신이지. 아무리 좋은 옷으로 가리고 감춰도 근본은 속일 수가 없는 거야. 알았어? 저는 그 교육을 듣다 못해서 끼어들었죠. 당신 지금 무슨 소리라는 거야? 준영이 집안에 대해서 당신이 뭘 알아서 애한테 그런 말도 안 되는 걸 가르치고 있어? 들어보니 김해 김씨 집안이라고 하더군. 그런데 김해 김씨가 뭐 어때서? 당신도 김해 김씨잖아. 그게 돈 주고 족보 사들인 인간들이 대부분 쓴 성 중에 하나야. 우리나라에 양반이 많은 줄 알아? 천민들이 새로 성씨를 만들면 자기들 족보가 탄로가 나는 게 무서워서 유명한 양반 가문 성을 빌어 쓰면서 우리나라에 김씨 이씨가 바글바글한 거야. 그게 끝이게. 양반 가문의 족보까지 가지고 와서 그대로 베껴 쓰고 밑에 이름 박아 넣어서 신분 세탁해서 양반이니 뭐니 하는 곳도 많을 거고. 그게 뭐? 그렇다고 해도 일부는 진짜 아니야?
근데 뭘 믿고 함부로 말해? 걔 집안을 보라고. 내가 걔 할머니를 기억해. 예전에 그 할머니가 우리 집에서 일을 했었다 이 말이지. 우리 할아버지 살아계실 적에 청소하고 이불 빨리나 대신해주던 그런 집인데 뻔한 거 아니야? 그 아들도 시장에서 국밥 장사를 하잖아. 진짜 당신이란 인간 지긋지긋하다. 어쩜 아직까지도 그래? 내가 뭐 틀린 말 했어? 당신도 가짜 족본 맞잖아, 아니야? 몰라. 나도 모른다고. 우리 집안 족보 그런 거 몰라, 됐니? 근데 다른 건 몰라도 이건 알겠다. 지금 이 시대에도 이렇게 가문가문거리면서 핏줄 타령하는 인간이 있는 걸 보니 예전에는 오죽했겠어? 그러니 가짜 족보라도 더럽고 치사해서라도 샀을 거라는 거야. 더럽고 치사해서 샀다고? 웃기네. 양반이 되고 싶었던 거겠지, 부러워서. 나도 모르지. 그때 그 사람들 생각을 어찌 알겠어? 근데 만약 나라면 양반이 되고 싶어서 산 게 아니라 차별받는 게 지긋지긋해서 샀을 거야. 너 같은 인간한테 이런 취급받는 게 서러워서 샀을 거라고. 그깟 양반이 좋고 부러워서가 아니라. 솔직히 그 당시에는 하루에 12번도 이혼을 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의 유언을 무시할 수 없어 참았던 거였어요. 대신 따로 아들과 딸에게 차별하면 안 된다, 친구를 가려 사귈 필요도 없다 말은 했지만 밖에서 일을 하는 저에게 시간이 많지 않았죠. 그러다 보니 어느 순간부터 강연이의 경우는 아버지의 말을 잘 따르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어릴 때부터 꿈이 공무원이 됐던 것도 남편의 영향 때문이었죠. 한 번씩 남편이랑 비슷한 소리라면 허파가 뒤집어졌지만 최선을 다해서 인성교육은 시켰습니다. 그렇게 세월이 흘러 어느덧 큰딸이 대학을 졸업할 무렵에 저는 꿈에 그리던 펜션을 운영하기 시작했죠. 시어머니가 물려준 유산과 제가 악착같이 모은 돈으로 이뤄낸 결과였던 겁니다. 학교와 멀어지면서 강연이가 기숙사로 들어가게 되긴 했지만 진심으로 축하를 해주더군요. 엄마 진짜 대단하다. 펜션을 하고 싶다고 노래를 부르더니 결국 해냈네. 나중에 친구들이랑 놀러와도 되지? 그럼 우리 강연이랑 친구들한텐 언제든 비워줄 거야. 곁에서 꿍하게 있던 남편이 또 삐죽거렸습니다. 설마 강연이 너 그 정육기술 배운다는 준영이랑 아직도 연락하는 건 아니지? 대학도 못 들어가고 공부 잘한다더니 말만 그렇지 그 피는 못 속이지? 에휴. 저는 그 말에 발끈해서 소리쳤죠. 강연이 소리하지 말라고 했잖아요. 애가 지금 다 컸는데 언제까지 그럴 거예요? 멀쩡하게 강연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데 왜 자꾸 그 이름으로 부르냐고요? 더구나 준영이한테도 그러는 거 아니죠? 걔가 얼마나 착하고 성실한데. 시끄러! 아닌 건 아니야. 강연인 죽어서도 비석에 강연이라고 딱 박아 놓을 거니까. 나중에 크면 너도 알게 될 거다. 집안 수준 차이가 뭔지. 그러니 훗날에 결혼할 여자를 데리고 와도 그 집안을 보고 결정해. 알았어? 사람 안 바뀐다는 말을 실감하면서 저도 어느 정도는 포기를 했기에 대부분은 무시했습니다. 아들도 적당히 저처럼 일부만 받아들일 거라고 믿기도 했고요. 헌데 이 세뇌라는 게 엄청나게 무서운 거라는 걸 뒤늦게 알게 됐습니다. 갑자기 아들이 공무원 시험 준비를 하기 시작했던 거죠. 어릴 때부터 손재주가 좋았고 미술에 관심이 많아 대학도 디자인학과로 들어갔었는데 졸업하고 남편의 성화에 못 이겨 공무원이 되겠다고 나섰던 거고요. 그렇게 첫 시작은 7급이었지만 4년 동안 낙방을 하다 결국 9급으로 눈을 낮춰 2년 만에 붙은 겁니다.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20대 시절을 허무하게 흘려보낸 거였죠.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라 4년을 내리 일을 하다가 결혼하겠다고 데리고 온 여자도 문제였던 겁니다. 무엇보다 혼전 임신으로 인해 급하게 결혼을 하겠다고 했거든요. 저는 당연히 화를 냈죠. 혼전 임신? 강연이 너 진짜 어쩌려고 그런 짓을 했어? 내가 널 그렇게 가르쳤어? 강연인 고개를 숙이며 말하더군요. 미안. 진짜 나도 생각하지도 못했어.
그리고 일이 이렇게 됐으니 내가 책임을 지고 싶어. 무엇보다 세희 집안도 꽤 알아주는 집안이야. 그러니까 아버지도 반대 안 하실 거야. 집안? 너 지금 그걸 말이라고 해? 엄마, 그래도 집안도 중요하잖아. 평생 엄마 무시당하는 거 들으면서 나도 괴로웠어. 내가 왜 공무원이 됐는데. 아버지가 자꾸 엄마 따라서 딴따라짓 하려고 한다고. 예술계통을 하도 무시해서 열받아서 들어간 거야. 물론 지금은 불만 없어. 안정적이고 좋으니까. 강연아, 도대체 어쩌려고 네 인생을 이렇게 말도 안 되는 걸로 허비를 해? 왜? 허비 아니야. 그냥 나도 아버지한테 보여주고 싶었어. 미안해, 엄마. 알고 보니 아들은 세뇌가 아니라 절 위에서 그렇게 살았던 거였습니다. 저희 집안 출신을 운운하면서 공부를 못하는 이유가 누구 탓이네 이런 소리를 듣기가 싫었던 거였죠. 그래서 적성에도 맞지 않는 공무원이 된 거고 분란을 일으키기 싫어 가문까지 확인하고 교제를 시작했던 거였습니다. 당연히 저는 그 말에 속이 문드러지는 기분이었고요. 반면 남편은 인사를 온 예비 며느리를 아주 흡족해 했습니다. 며느리는 안동 권씨 집안이라고 하더군요. 남편은 눈까지 감고 웃으면서 말했죠. 안동 권씨도 500년의 역사를 가진 양반 명가라고 볼 수 있지. 거슬러 올라가서 태조 왕건이 하사한 3태사 중에 안동 김씨, 안동 장씨, 그리고 안동 권씨가 있고 말이야. 예비 며느리는 어색하게 웃었습니다. 아, 그런가요? 제가 잘 몰라서요. 그럴 수 있어. 요즘 사람들은 잘 모를 수 있지. 그래도 자부심을 가져도 된다는 건 알아야 해. 안동 권씨의 시조는 권행이란다. 권행은 후삼국 통일 당시 고려 태조왕건을 도와 공을 세운 개국 공신 중 한 사람이고 그 후손들이 안동을 본관으로 삼게 된 거지. 쉽게 말하면 우린 형제나 다름없다 이 말이고 조상 대대로 친하게 지냈다는 뜻이니까. 아, 그렇구나. 진짜 다행이네요. 이렇게 인연이 닿아서요. 그래. 이제 내가 제대로 족보 있는 가문을 만나 일생의 소원을 이뤘구나. 돌아가신 아버님이 알았다면 손주 며느리를 엄청 아껴줬을 텐데. 그 뒤로도 한참이나 가문과 역사에 대해서 남편은 떠들었습니다. 맘 같아서는 입을 족보로 틀어막고 싶은 심정이었죠. 그래도 세 식구가 있는 자리에서 그럴 수 없어 그냥 넘겼습니다. 무엇보다 아들이 그 아이를 좋아하니 그걸로 되었다 생각도 들었고요. 또한 시아버지가 돌아가신 후에는 덜했지만 그래도 가문 문제로 늘 눈치를 보아왔던 저였기에 차라리 잘 됐다 싶기도 했습니다. 적어도 며느린 편안하게 살 수 있겠다는 판단도 들었죠. 하지만 결혼을 허락하자 다른 문제가 터져나왔습니다. 바로 며느리에게 빚이 있었거든요. 식장 잡고 청첩장까지 다 돌린 마당에 아들이 뒤늦게 알고 제게 도움을 청했죠. 갑자기 빚이라니. 도대체 그게 무슨 말이야? 들어보니 좀 사정이 있었더라고. 어머니가 지병 때문에 오랜 병원 생활을 하셨고 그때 생긴 빚이었는데 최근에 대출받고 하다가 그게 같이 터진 모양이야. 넌 그런 것도 몰랐어? 아니 걔는 왜 그런 중요한 문제를 말을 안 해? 그때 남편이 어떻게 들었는지 얄밉게 끼어들더군요. 양반 가문이라서 그래. 타고난 성품 때문에 어렵다 힘들다는 말을 못한 거야. 자기가 해결하려다 안 된 거겠지. 그깟 돈 갚아주면 되는 거고. 당신 돈이야? 일이나 좀 돕고 청소나 좀 하고 말을 하든가. 말이 좋아 펜션이지 여관이나 하는 주제 무슨. 그 여관으로 당신 입고 먹고 사는 건 줄 알고 나는 소리야? 그리고 당신 일 아니라고 그런 식으로 말하지 마. 장사 잘 되잖아. 그러니까 좀 해줘. 우리 형제 가문이라고. 양반집 곳간 여는 것처럼 저 혼자만 잘나서 돕자 말자 하는 게 꼴사나웠지만 저 역시 도와줄 의사는 있었습니다. 들어보니 외동딸에 홀어머니 모시고 살다가 3년 전에 돌아가셨다고 하더군요. 어려운 형편에도 혼자 힘으로 지냈다는 것도 대견했고 당시 저희 펜션이 잘 되어서 여유자금도 제법 있었죠. 거기다 큰딸도 취업해서 다달이 용돈을 보내고 있었고 아들도 마찬가지였던 상황에
저는 며느리만 따로 불러 필요하다는 돈 6천을 해줬네요. 뿐만 아니라 결혼식도 전부 제가 지원을 해줬고 신혼집을 계약하는 것에도 돈을 보탰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고 남편이 하는 말은 어이가 없었죠. 우리가 이렇게 여유롭게 사는 것도 며느리가 잘 들어와서 그런 거야. 이제 우리 집안에 기세가 일어나는 거지. 웃기는 소리 하고 있네. 당신은 눈을 발밑에 두고 있어? 이거 안동 김씨가 아니라 김해 김씨 족보 사서 양반된 천출인 내가 한 거야. 그니까 괜한 거에 가문 끼워 넣기 하지 마. 이제 아예 대놓고 천출거리네. 그게 자랑이야? 그럼 내가 왜 부끄러워야 하는데? 막말로 사람이 다 거기서 거긴데 양반이 어딨어? 누가 그걸 시작하고 누가 그걸 정했는데? 거슬러 올라가면 결국 어디 산에서 우가우가하고 살았던 게 우리 조상일걸? 처음에 줄 좀 잘 섰다고 아주 평생을 우려먹어. 곰탕도 그렇게 안 우리겠다. 아주 뼈가 녹아 없어지겠네. 곰탕? 어우, 무식해서 진짜 같이 못 살겠네. 다행히 결혼식은 차질 없이 진행됐습니다. 급하게 하는 바람에 예약이 취소된 식장을 잡았고 신혼여행도 연기되긴 했지만 모든 게 순조로웠죠. 헌데 일이 바빠서 미리 인사를 못했던 큰딸 수연이가 결혼식장에서 만나 몇 마디 이야기를 하고 오더니 제게 이러더군요. 이렇게 말이야. 좀 이상하지 않아? 저는 눈을 껌뻑거리며 물었죠. 도대체 뭐가 이상해? 아니 그냥 기분 탓인데 강연이한테 강연이라고 부르던데 그게 맞아? 아니 족보가 어떻게 되든 그래도 진짜 이름은 강연이잖아. 아니 장난치는 거겠지. 너희 아버지가 또 그런 말을 한 모양이고. 그런가? 그래도 애가 너무 우위에 서려고 한다는 느낌도 들고. 저는 그 말에 웃었습니다. 너 벌써부터 시누이 노릇할 생각이야? 예쁘게 봐줘. 아이까지 임신한 상태잖아. 너한텐 조카가 될 텐데 최대한 좋게. 알았지? 알았어. 내가 너무 예민했나 봐. 정말 별일 아니라고 생각했던 이야기였습니다. 그 일이 없었다면 훗날 우리가 그런 말을 했었나 하고 기억을 더듬어도 떠올리지 못했을 흘러가는 이야기였죠. 하지만 결혼한 지 1년이 넘어서 제 아들이 교통사고로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그건 너무나 생생하게 떠오른 기억이었습니다. 당연히 저는 죽음을 받아들이지 못했어요. 손가락과 발가락의 일부가 날아가 있고 팔이 뒤로 꺾여 있는 아들의 모습은 제가 기억하던 것과는 너무나 달랐죠. 제 아들은 오토바이를 타지 않아요. 오토바이라뇨. 아니 공무원인데 그 아이가 왜 배달 오토바이를 새벽에 타다가 죽는다는 말이에요? 시체 보관소에 있던 직원은 건조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일단 확인 절차상 이게 내 아들이라고요? 아니야! 제 의식이 있던 건 딱 여기까지였어요. 그 뒤에 눈을 떠보니 병실이었고 큰딸과 남편이 제 곁에서 울고 있었죠. 헌데 아무리 봐도 며느리가 보이지 않는 겁니다. 딸에게 물었더니 연락이 닿지 않는다고 했죠. 이거 단순한 사고 아니야. 내 느낌이 그래. 우리 아들이 왜 오토바이를 타? 이건 필시 누군가 억지로 태웠거나. 제 말에 딸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그 배달업체 연락해봤는데 우리 강연이가 맞대. 근데 등록된 이름은 준영이라고 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준영이한테도 연락을 해놨어. 여기로 올 거야. 이때 남편이 소리를 꽥 질렀습니다. 그 망나니 칼잡이 그놈! 김준영이 말하는 거야! 내가 말했지! 걔랑 어울리지 말라고! 그렇게나 말을 안 듣더니 결국 이렇게 일이 터진 거야! 그 말에 수연이가 남편을 막아섰죠. 대충 이야기 들어보니 공무원이라서 일을 못해서 빌려달라고 했다더라. 오히려 곤란해진 건 준영이야. 일은 빌려줬는데 교통사고가 났고 상대 차량까지 박살나고 사람도 다쳤어. 지금 그깟 놈이 곤란해진 게 왜 중요해? 우리 가문의 기둥뿌리가 뽑혀나갔는데. 뒤늦게 준영이가 병원에 도착했을 때 남편은 그 아이의 뺨을 때리기까지 했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단짝이었던 친구의 죽음에 충격을 받아서 그저 맞고만 있었고요. 커다란 덩치를 내서 눈물을 뚝뚝 흘리는데 제 가슴이 찢어지는 느낌이었죠.
헌데 준영이는 그것도 본인 탓이라고 하며 제 앞에서 무릎까지 꿇었습니다. 준영이 말로는 결혼하고 2달 정도 지났을 때 강현이에게 연락을 받았다고 하더군요. 당장 2천만 원이 필요하다고 하면서 말이죠. 저는 너무나 의아해서 되물었습니다. 2천? 그 돈이 왜 필요하다는데? 말은 안 했는데 그러고 한 달 있다가 일을 좀 하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공무원은 겸업이 금지되어 있어서 제 이름을 좀 써도 되겠냐고. 그래서 이유를 물었죠. 자세히 말 안 하는데 세희 씨가 무슨 집에 빚이 있다고 했나? 그런 이유라고 했어요. 빚은 내가 이미 갚아줬는데 무슨 빚? 저는 그 부분까진 잘 몰라요. 어쨌든 그 뒤에 또 한 번 강현이를 만났는데 애가 꼴이 말이 아니더라고요. 이 살은 10kg이 빠져있는 건지 바지도 크고 안경도 1년에 한 번씩은 바꿨는데 금간 걸로 쓰고 있었고요. 더구나 그 신발도 너무 낡아서 깜짝 놀랐죠. 준영이는 그때 강현이에게 당장 일을 그만두라고 했고 돈은 안 갚아도 된다고 했답니다. 그런데도 끝까지 고집을 피우는 걸 얻지 못하고 돌아섰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아들의 죽음에 자기 책임이 있다는 말을 했던 거였죠. 하지만 그걸 듣는데 제 손은 벌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사실 결혼하기 직전에 돈을 준 것 말고 그 이후에도 며느리인 제게 손을 벌리고 있었어요. 그래서 아들이 사고 나기 바로 전날에도 제가 가지고 있던 현금을 모두 털어줬죠. 그날만 700 정도를 줬습니다. 헌데 그 상황을 전해 듣고도 남편은 며느리에게 무슨 이유가 있는 거라고 절 말리더군요. 그래서 전 있는 힘을 다해서 망할 그 인간의 뺨을 쳤습니다. 당신 날 때린 거야? 진짜 돌았어? 돌지. 그럼 자식 죽은 애미가 맨정신일 것 같아? 나 한 번만 더 막으면 시어머니 유언이고 뭐고 당신이랑은 끝이야. 한 번만 더 짓거려봐. 입을 확 찢어버릴 테니까. 택시를 타고 가서 제가 구해준 신혼집 문을 20분 넘게 두드렸어요. 그랬더니 며느리가 졸린 눈을 하고 신경질적으로 문을 열었죠. 아이가 깨어서 울고 있기에 저는 감정을 최대한 억누르며 며느리에게 상황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잠깐 놀라는가 싶더니 고개를 끄덕였죠. 아가, 이게 다야? 강현이가 죽었다고? 제 말에 며느리는 어깨를 으쓱하고는 말했습니다. 저도 슬퍼요. 근데 어쩌겠어요. 죽은 사람이 운다고 돌아오면 저도 울었죠. 근데 못 돌아오잖아요. 시체 확인 끝냈고 사고사라는 거 밝혀줬고 그럼 뭐가 더 있어요? 혹시 그럼 우리가 문자한 거 다 받고도 안 온 거야? 네. 애를 데리고 거기를 어디라고 가요? 나중에 가려고 했어요. 뭐 급한 것도 아니고. 너 원래 이런 애였니? 어떻게 사람이 죽었는데 급한 것도 아니라고 말을 해? 그리고 이야기 들어보니 너 또 어디에 빚진 거 있어? 아들이 돈까지 빌려가고 너도 나한테 돈 가지고 갔잖아. 도대체 뭐 때문에 우리 아들이 공무원이라는 멀쩡한 직업을 두고 배달까지 했던 거야? 저도 모르죠. 그이가 알겠죠. 물어보세요. 아, 못 물어보는구나. 바람이라도 피운 건 아닌가 싶네요. 저도 생활비라고는 받지를 못해서요. 그 사람이랑 저 어차피 갈라서려고 했었어요. 뭐야? 너 정말 뻔뻔하구나. 그럼 나한테 가지고 간 돈이라도 내놔라. 제가 왜요? 아들한테 받으세요. 전 한 푼도 안 썼고 줄 이유도 없으니까. 더구나 예전에 결혼 전엔 사람 좋은 척 알아서 주셨잖아요. 제가 달라고 했어요? 그냥 주고 왜 이제 와서 달래? 왜요? 뭐 아들 죽으니 본전 생각이 간절하세요? 명문 가문도 돈 앞에선 별거 없네. 저는 결국 한 푼도 받지 못하고 제대로 된 변명도 못 듣고 그렇게 그 집에서 쫓겨났습니다. 울면서 걸어가던 것이 제 기억의 마지막이었고 정신을 잃고 길바닥에서 쓰러졌죠. 그리고 저는 아주 긴 꿈을 꿨습니다. 뿌연 골목길 끝에 누군가 제게 손을 흔들고 있었고 저는 그게 아들이라는 걸 확신했죠. 헌데 아무리 걸어도 그 근처에도 갈 수가 없어서 목 놓아서 울었습니다. 그런데 문득 고개를 들었을 때 아들이 쉿 하는 것처럼 입술 위에 검지를 대고 있더군요. 그리고는 커다란 트럭 뒤에 숨어서 어딘가를 쳐다보고 있었죠.
강연아, 엄마야, 엄마 좀 봐, 어? 쉿! 저는 뭘 보는가 싶어서 고개를 내밀었는데 거긴 어딘지 익숙한 장소였어요. 커다란 공원 같기도 하고 한 번은 지나가다가 본 것 같았죠. 아들, 여기가 어딘데, 응? 저는 미동도 없이 앉아있는 아들을 흔들었습니다. 얼마쯤 지났을까? 아들이 천천히 고개를 돌리더니 저를 물끄러미 보더군요. 저는 하염없이 울기만 했죠. 엄마도 데려가, 응? 너 혼자 그렇게 있지 말고 나도 데리고 가. 엄만 여기 뭐다. 나 할머니랑 있을게. 할머니가 나 기다려. 엄마는 내 아내에게 복수해주세요. 그 말을 끝으로 강연인 절 힘껏 밀었고 동시에 퍼뜩 깨어났습니다. 주위를 둘러보니 남편이 머리를 감싸고 곁에 있었죠. 저는 정신이 없는 와중에도 꿈을 계속 되짚어갔습니다. 마침 제 딸이 병실 안으로 들어오자 전 제가 꿈에서 본 이야기를 했어요. 그냥 꿈이잖아. 그리고 어딘지도 모른다며. 거길 찾아야 될 것 같아. 한참을 거기 있었어. 거기 가로등, 가로수까지도 엄마 다 기억해. 어떻게 다른 방법이 없을까? 이거 무조건 해야 해, 응? 딸은 잠깐 생각하더니 휴대폰으로 위성 지도를 보여줬죠. 그곳에서 초록색으로 표시된 공원만 확인을 해보라고 했고요. 몇 시간 정도 지났을 때 딸이 컴퓨터를 가지고 오면서 좀 더 찾기가 편했습니다. 그러다 마침내 5시간 만에 제가 꿈에서 봤던 그 장소를 발견했죠. 여기라고! 나 지금 가봐야겠어! 미쳤어? 지금 이 늦은 시간에 어딜 가겠다는 거야? 쓰러진 뒤에 아무것도 안 먹고 혼자 거기가 어디라고 가냐고? 줄초상 치르고 싶어? 내 아들이 복수해달라고 했어. 아무래도 나 너무 찜찜해. 세이 걔 그런 사람 아니라고 했잖아. 걔 가문이 딱 한 번이라도 날 믿을 순 없는 거야? 우리 아들이 죽었어. 언제까지 그 허울 속에서 살 거야? 됐어. 필요 없어. 난 내 아들 지켜. 명분 따지고 실리 따지고 고고하게 살아. 난 백정으로 내 아들 위해서 울 거고 망나니가 되어서라도 싸울 테니까. 혼자 밖으로 나왔는데 남편이 제 뒤를 따라왔습니다. 결국 그렇게 함께 택시를 타고 그 공원으로 향했죠. 도착했을 때는 저 역시도 너무 허무하긴 했어요. 불이 다 꺼져 있었고 인적도 드물어진 시간이라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 같았죠. 20분, 30분이 지나도 아무 일도 없어 그만 일어나려고 하는데 남편이 화들짝 놀라더니 제 고개를 안쪽으로 밀었습니다. 그리고는 꿈속의 아들처럼 쉿하고 작게 소리를 내더군요. 고개를 살짝 내밀어 보니 며느리가 그곳에 있는 겁니다. 한 남자와 팔짱을 낀 상태로 주변을 두리번거리더군요. 보험회사는 전화해봤어? 얼마래? 이에 며느린 소리를 낮췄죠. 쉿! 요즘에 휴대폰으로 녹음당하면 큰일이야. 어젯밤에도 시어머니가 쳐들어와서 찜찜해서 혼났다고. 그래서 귀찮아 죽겠는데 여기까지 온 거잖아. 여기 인적도 없고 말해봐. 얼마? 보험료 8,000. 거기에 연금, 전세금까지 더하면 엄청나지. 그 말에 남자는 기분 좋다는 듯 껄껄 웃었습니다. 우리 강연이가 열심히 살았네. 아주 배달까지 뛰면서 세이 너 빚 갚아준다고 지랄 연병을 하더니 결국 가면서 큰 거 주고 갔네. 약해 빠져서 언젠간 이렇게 될 줄 알았는데 이렇게 딱 알맞게 세상을 떠나주니까 꼭 세상이 우릴 돕는 기분이 들어. 그러게. 얼른 호적 정리해서 우리 아들 이름도 바꿀 거야. 안동김 좋아하시네. 시애미가 돌이 좀 있고 시애비도 돌산을 하나 가지고 있다고 해서 좀 비벼보려고 했는데 그냥 얼른 털고 일어나야 될 것 같아. 남편 죽은 마당에 더 있어도 나오지도 않을 거고. 나와. 이제 지갑 다쳤어. 근데 진짜 웃긴다. 무슨 가문 족보를 따져? 그 가문엔 유명한 사람만 나오는 것도 아니잖아. 범죄자도 있을 거고 나라 팔아먹은 인간들도 있을 텐데 참 어이가 없다니까. 족보 이야기만 하면 지갑이 열리는 집이라니 개꿀이네. 이에 남편은 부들부들 떨더니 그 앞으로 뛰어나가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이 천벌을 받을 것들! 저도 예상 못했던 일이라서 녹음하던 휴대폰까지 떨어뜨렸죠.
그런데 그걸 본 며느리가 제게 뛰어와서 휴대폰을 빼앗아버린 겁니다. 이어서 남자는 저희 남편의 멱살을 잡고 주머니까지 뒤졌죠. 야, 세희야, 그 할머니도 더 털어! 녹음기가 따로 있을 수도 있으니까 뒤지라고! 남편은 허무하게 버둥거렸습니다. 이전부터 무관 출신도 많이 배출했다, 뭐 그런 자랑을 늘어놨지만 나이는 어쩔 수 없었거든요. 젊고 건장한 남자와 여자를 이기지도 못하고 우린 꾀꾀거리며 소리만 질렀죠. 헌데 바로 그때 제 눈앞으로 며느리가 날아갔어요. 그 뒤를 이어서 남편의 멱살을 잡고 있던 남자도 바닥에서 허리를 잡고 굴렀죠. 고개를 들어 확인하니 저희 딸과 준영이었습니다. 뛰어왔는지 거칠게 숨을 뱉으며 바닥에서 핸드폰을 주워 제게 들려주었죠. 그리곤 두 사람은 합의라도 맞춘 것처럼 각자 한 명씩 맡아서 팼습니다. 다른 설명을 할 것도 없이 진짜 묵사발을 만들었죠. 20분 넘게 때리고 나서는 경찰에 직접 자수를 했습니다. 물론 저희도 피해자로 나서서 변론을 했지만 결국 막대한 합의금을 물어줘야 했고요. 그렇다고 저희 측도 돈 주고 그냥 넘어간 것은 아니었습니다. 변호사를 선임해서 아들의 혼인 취소 청구를 했거든요. 임신 사실을 허위로 꾸며낸 경우라 명백히 사기에 해당한다고 했습니다. 어려운 것은 아들이 이미 사망했기 때문이었지만 상대방의 사기 또는 부정행위가 드러난 경우 별도로 민사상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수 있었죠. 그래서 친생 부인의 소송 제기와 더불어 두 인간들을 아예 탈탈 털어버렸던 겁니다. 하지만 마음처럼 결과가 뚝딱 나온 것은 아니었어요. 무려 8개월이라는 시간이 걸리는 긴 싸움의 끝에 이혼 취소가 받아들여졌죠. 그런다고 죽은 아들이 다시 살아 돌아오는 것은 아니었지만 바뀐 것도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남편이었죠. 여보가 꿨다는 그 꿈 말이야. 아들이 뭐 다른 말은 안 해. 할머니랑 있겠다고 그러더라. 남편은 그 말에 눈물을 흘리더군요. 나중에 나 죽으면 그땐 날 용서할까? 사실 다 나 때문인데 내가 그 망할 고집만 안 부렸다면 공무원 하라고 등 떠밀고 가문 이름 보고 결혼하라고 압박한 내 탓이라고. 강년이라는 이름도 그렇게 싫어했는데 난 끝까지 내가 죽었어야 했어. 남편은 아들의 유골함에 결국 강연이라는 이름을 넣었습니다. 그리고는 펜션에서도 청소 일을 하기 시작했고요. 그러다 얼마 전 저희 딸 수연이가 준영이와 결혼을 하겠다는 말을 했을 때는 언짢은 기색도 없이 이렇게 말했죠. 내가 두 사람 언젠간 이럴 줄 알았어. 그 새벽에 둘이 같이 있다 온 것부터 난 의심하고 있었다. 그냥 잘 살아. 잘 살아줘. 강연이 뭐까지 행복하게만 살아. 진짜 가문이고 뭐고 상관없어? 가문? 우리가 그런 게 있었나? 명심해. 부부싸움이나 하지 마라. 그때 싸우는 거 보니 둘 다 손이 거칠어서 사람 하나 잡지 싶어. 알았어? 얼마 뒤인 12월 11일이 제 아들이 죽은 지 딱 3년이 됩니다. 사실 아직도 많이 아파요. 가슴에 묻는다는 말이 이토록 가슴을 헤집어야 가능한 일이라는 걸 알게 됐죠. 그래도 꿈속에서 할머니와 있겠다는 말이 제게는 참 큰 위로가 됐습니다. 누군가는 미신이다, 불가능한 일이다 그래도 전 그게 진짜라고 생각해요. 사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면 제가 미칠 것 같기도 하고 말이죠. 아들은 지금쯤 훨훨 자유롭게 살고 있는 어머님과 함께 있을 거라고 그렇게 믿고 싶습니다. 남편도 저도 얼마나 앞으로 더 살 수 있을진 모르지만 이왕 이렇게 된 거 끝까지 잘 살아보려고 해요. 거의 40년을 한 가문의 장손으로 살았으니 조금 남은 시간은 제 남편으로 살아보겠다고 약속을 받았습니다. 이 정도면 시어머니와의 약속도 지킨 거 맞겠죠? 끝으로 다소 민감한 이야기라서 몇 부분은 제외하고 삭제하며 어색한 부분이 있을 텐데 그 부분 감안하고 이런 제 이야기 귀 기울여 들어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요즘 날이 참 추워요.
다들 감기 조심하시고요. 행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